고요함은 언제나 낯설다. 김서현은 창가에 기대앉아 짙은 새벽의 푸른 빛이 드리운 방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눈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흡수해 버린 듯 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의 마지막 문단이 깜빡이고 있었다. 새벽 4시. 서현은 매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삶의 두 가지 영역을 구분지었다. 새벽 4시 이전은 원고와 씨름하는 작가의 시간. 4시 이후는 평범한 직장인 김서현이 되어야 하는 시간. 서현은 지난 몇 년간 이 이중생활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그녀는 주간에는 평범한 콘텐츠 기획사 팀장으로, 밤에는 수묵이라는 필명으로 어둡고 날카로운 심리 스릴러를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두세 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따뜻한 머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캐모마일 향이 긴장된 신경을 약간은 풀어주었다. 그녀의 심리 스릴러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파고드는 내용으로 인해 열광적인 독자층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은 서현의 글이 너무 차가워서 빈간에 온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온기라니. 서현은 헛웃음을 쳤다. 인간이 얼마나 차가운 존재인지 모르는군. 노트북 화면의 마지막 문단은 이랬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은 자신이 기억하는 어떤 순간보다도 깊고 무의미하게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 혹은 만들어냈던 환영의 실체였다. 서현은 문단을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부족했다.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는 캐릭터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죄의식이나 상실감이 시작된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그 깊은 감정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듯했다. 마치 그곳에 도달하면 무언가 위험한 것을 건드리게 될 것만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시계를 보니 4시 15분. 이제 작가 20개 시간은 끝이 났다. 서현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로 가는 길.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서현의 회사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힐링을 주제로 한 대형 오디오 콘텐츠 제작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냉소적인 심리 스릴러 작가인 서현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을 맡게 되었다. 상사들은 그녀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이 콘텐츠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팀장인 민지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지영은 서현과 달리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팀장님, 오셨어요. 어제 기획안 밤새 보셨죠? 저는 그 콘셉트가 너무 좋아요. 도시 속의 사색이라니. 팀장님 글 쓰는 거랑은 정반대라서 신선해요. 서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늘 그렇듯 입가에만 머물렀다. 지영 씨, 고마워요. 그런데 내 글이랑 정반대라서 신선하다는 표현은 좀 곤란하네요. 내 글도 나름의 사색이 담겨 있어요. 지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팀장님 작품은 너무 깊고 날카로워서요. 저의 오디오 콘텐츠는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따뜻함. 서현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따뜻함이란 감정이 요즘 세상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실된 감정인지는 별개의 문제죠. 팀장님, 또 냉소적으로. 지영은 장난스럽게 서현을 쳤다. 농담이에요. 서현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오디오 콘텐츠 녹음 스튜디오 미팅 있어요. 작가님 최종 선정권 때문에요. 네, 최종 후보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젊은 시인이고 다른 한 분은 에세이 작가세요. 저는 시인이신 강민준 작가님께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글이 정말 따뜻해요. 강민준. 서현은 그 이름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따뜻함의 대명사. 그녀의 세계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존재. 오후. 서현은 약속된 녹음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살짝 벗어난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스튜디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나무 소재로 꾸며져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미팅 테이블에는 벌써 2명의 작가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여성 에세이 작가였고 다른 한 명이 지영이 말했던 강민준 시인이었다. 강민준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깔끔한 흰 셔츠에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그는
마치 자신이 쓴 시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가 서현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현은 잠깐 동안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미팅은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작가들의 구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년의 에세이 작가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조언을 제시했다. 강민준 시인은 달랐다. 그는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을 포착하여 감정을 섬세하게 직조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저는 힐링이 거창한 치유가 아니라 별표 쌓인 잠시 멈춤 별표 쌓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준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녹음 스튜디오의 장비들을 통해 더욱 부드럽고 울림 있게 다가왔다. 잠시 멈춤이요? 서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다. 아마도 그의 따뜻함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달려가죠. 그 와중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저는 제 시를 통해 사람들이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주입하는 대신 그저 창밖을 멍하니 보거나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잠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어둡든 슬프든 외롭든 그 감정들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힐링의 시작이 아닐까요? 서현은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침묵했다. 그림자, 솔직한 감정 그대로. 그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이 밤마다 쓰는 글은 바로 그 그림자를 파헤치는 행위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세상에 드러내어 파괴하는 방식으로만 표출해왔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서현은 감정을 숨기며 말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때때로 명확한 해답을 원합니다. 막연한 잠시 멈춤보다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지침을 원하죠.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상업적인 기획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여줄 뿐이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실함이 그녀의 냉소적인 방어막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결국 미팅은 강민준 시인 쪽으로 기울었다. 서현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그에게 다가갔다. 강민준 작가님,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팀장이고요. 서현이 손을 내밀었다. 강민준은 부드러운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강민준입니다. 김 팀장님, 영광입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현은 그 눈빛과 목소리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같았다. 혹시 저해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서현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강민준은 잠시 눈을 감더니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반에서요. 제가 당시 김 팀장님께 단 한 번 제 시를 보여드렸었는데. 서현은 머리를 짚었다. 고등학교 문학반. 서현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시절에도 이미 타인과 거리를 두는 외로운 학생이었다. 문학반에 잠시 들어갔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교류를 했던 기억은 없었다. 다만 늘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글을 썼던 기억만 남아 있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그때 워낙 주변에 무관심해서. 서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 글이 너무 강렬해서 기억해요. 그때도 지금처럼 뭔가 어둡고 세상의 밑바닥을 파헤치는 글이었죠. 제가 그때 팀장님 글은 무섭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현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섭지만 위로가 된다니? 그녀의 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였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의 따뜻함의 상징이라 불리는 강민준이라니 아이러니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현이 말했다. 네, 김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팀장님의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준이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서현은 그 말에 묘한 경계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움을 세상과의 안전거리로 설정해 놓았는데 누군가 그 거리를 좁히고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현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작가 20개 시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 시인의 얼굴과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팀장님 글은 무섭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저는 제 시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잠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소설의 주인공 그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연쇄 살인범이었다. 서현은 그의 행위를 통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심연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민준의 말은 그녀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듯했다. 그 추악한 심연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서 그 심연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서현은 갑자기 글이 써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설 속 그의 과거를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그의 감정선이 자신의 감정선과 겹쳐진다는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언제나 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자신은 관찰자일 뿐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라고. 노트북 화면을 켜고 그녀는 검색창에 강민준 시인을 입력했다. 그의 시집과 인터뷰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글은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상실과 고독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글들이었다. 하나의 인터뷰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민준 시인, 상실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시 세계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지만 결국 글쓰기를 통해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둠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은 기사를 읽고 숨을 들이켰다.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다. 강민준은 밝고 따뜻한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녀의 소설 주인공 그만큼이나 깊은 상실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들은 그 상실을 다루는 방식이 정반대였을 뿐이었다. 그때 서현은 고등학교 문학반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해가 질 무렵 아무도 없는 교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을빛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아이 하나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었다. 저, 김서현. 내가 쓰는 글 다 봤어. 왜 이렇게 어둡니?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글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여. 아주 작은 빛. 내가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러워. 그 아이의 얼굴이 바로 강민준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은 그녀의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무의식의 깊은 곳에 남아 그녀의 글쓰기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것이다. 숨기려고 하는 빛. 서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 노트북을 다시 열고 그녀가 쓰고 있던 원고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제목, 공백의 증명. 서현은 제목을 응시했다. 공백, 주인공 그의 삶의 빈 공간.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는 파괴적인 행위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빈정되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강민준이 말한 것처럼 그녀는 문득 자신의 공백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어둡고 차가운 글을 쓰는가? 왜 타인의 감정에 무심하고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경계하는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우아하고 차분했지만 동시에 완벽주의자였던 어머니. 어머니는 서현에게 늘 감정의 절제를 요구했다. 울지 마라. 약해 보이니까? 웃지 마라. 가벼워 보이니까.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서현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어쩌면 그녀의 차가운 글쓰기는 억압된 감정들이 비명을 지르는 유일한 통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민준의 인터뷰 기사를 펼쳤다. 어둠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둠의 깊이를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빛을 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현은 그 빛이 자신을 갉아먹을까 봐 두려웠다. 그 빛은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세상에 드러낼 것 같았다. 검은색 펜촉 장편소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PHN 협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순조로움이 서현에게는 오히려 낯선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강민준은 매번 회의에 올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된 원고와 함께 나타났다. 그의 글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이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듣는 이에게 깊은 공명과 위로를 전달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도시의 잔상.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속에서 잃어버린 혹은 억지로 지워버린 자신의 감정의 흔적들을 되찾는다는 의미였다.
서현은 기획팀장으로서 그의 원고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강민준의 글 앞에서 번번이 무뎌졌다. 그의 글은 논리적인 오류나 구성상의 문제점이 없었다. 다만 서현의 냉소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였다. 민지영 부팀장이 먼저 자리를 뜨고 스튜디오에는 서현과 강민준만이 남았다. 녹음 스튜디오의 벽에 걸린 흡음재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여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김 팀장님, 이번 원고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강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서현은 인쇄된 원고, 뭉치를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가 쓴 글의 일부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가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이유 없는 슬픔에 잠긴다. 그 슬픔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말 것. 그저 내리는 빗방울처럼 내 마음속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허락할 것. 그 허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강 작가님 글은 늘 훌륭합니다. 서현이 말했다. 다만 저는 가끔 강 작가님의 글이 너무 선해요. 강민준은 서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하다니요. 네, 너무 착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실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어둠도 없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서현은 자신의 질문이 다소 무례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따뜻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보았던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김 팀장님은 제 인터뷰 기사를 보셨나 보군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어린 시절 큰 상실을 겪었고 그때는 정말 김 팀장님의 소설처럼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저를 떠나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죠. 서현은 그의 고백에 집중했다. 이것은 그의 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강민준이라는 개인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강민준이 말을 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면 그 어둠은 저를 집어삼키고 파괴해 버릴 거라는 것을요. 저를 지켜준 것은 결국 그 어둠을 마주하고도 꺾이지 않았던 희미한 주변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제 글에 담아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서현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 작가님의 소설은 어떻습니까? 강 작가님처럼 어둠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왜 그 어둠을 파헤치는 글을 쓰지 않는 거죠? 수묵이라는 작가의 글처럼요. 강민준은 서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 팀장님은 수묵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의 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서현이 대답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지 위로와 희망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보여주니까요. 강 작가님의 글은 가끔은 너무 많은 것을 덮으려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은 빙긋 웃었다. 수묵 작가님의 글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죠. 하지만 저는 수묵 작가님이 그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일종의 별표 쌓인 절규 별표 쌓인라고 느낍니다. 세상을 향해 나는 이렇게 아프다고 외치는 절규. 그 절규는 어쩌면 치유를 원하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서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절규. 그녀의 글쓰기는 관찰자의 냉소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실은 숨겨진 자아의 절규였던 것일까? 수묵 작가님에게는 빛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필요하고 강민준이 말을 마무리했다. 저에게는 어둠을 이해하는 독자가 필요합니다. 김 팀장님처럼요.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내부에는 다시 깊은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서현은 강민준이 단순히 자신을 독자로만 보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어둠을 보았고 그 어둠을 이해하려 했으며 심지어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숨긴 빛을 찾아내려 하는 것 같았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현은 화제를 돌렸다. 강 작가님의 깊은 생각 덕분에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나섰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먼저 걸어갔다. 서현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함은 단순히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싸워 이겨낸 치열한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현은 다시 작가 20개 방에 들어섰다.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소설 공백의 증명의 다음 장을 쓰려 했다. 주인공 그는 다음 희생자를 찾기 위해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희생자들에게서 별표 쌓인 완벽한 별표 쌓인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 완벽함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완벽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 했다. 서현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완벽함. 그녀의 어머니가 늘 서현에게 강요했던 가치였다. 그리고 서현 자신도 회사에서는 완벽한 팀장으로 행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의 분노는 나의 분노가 아닌가? 이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내내 주인공 그와 자신 사이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그의 행위는 사회악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 악을 탐구하는 작가일 뿐이라고. 하지만 강민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의 글은 스스로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절규였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벽에는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아버지, 냉정한 표정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어린 서현.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한 사건의 기억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머니는 서현이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주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서현을 출전시켰다. 어머니는 서현에게 무조건 대상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입했다. 서현아, 넌 김서현이야. 내 그림은 완벽해야 해. 내 그림에 흠집을 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서현은 그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림에 물감을 엎질렀다. 그림은 엉망이 되었고 서현은 대회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서현의 손을 잡고 대회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린 서현에게는 세상의 모든 질책보다 더 무서운 벌이었다. 집에 도착해서야 어머니는 서현을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김서현.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울 자격도 없어.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내 실수만큼이나 하찮은 거야? 그때부터였다. 서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췄다. 울음, 웃음,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은 불완전함의 징표였고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것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대신 완벽한 딸, 완벽한 학생, 그리고 이제는 완벽한 팀장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의 억압된 감정들은 작가 20개 손을 빌려 소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복수와 파괴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소설은 공백의 증명이 아니라 별표 쌓인 감정의 증명 별표 쌓인이었다. 자신이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살아서 절규하고 있다는 증명. 다음 날 강민준과의 콘텐츠 기획회의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현은 어젯밤의 충격적인 깨달음 때문에 약간 멍한 상태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강민준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의 진실된 시선이 자신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했다. 김 팀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강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현이 즉각적으로 부인했다. 오늘 세 번째 오디오 에피소드 원고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죠. 상실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였죠. 네, 그 강민준이 자료를 펼쳤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실을 겪은 청취자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긍정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서현은 그의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훌륭했지만 그녀는 무언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안전하고 너무 정제된 슬픔이었다. 강 작가님, 그 서현이 말했다. 이 원고는 완벽합니다. 청취자들이 원하는 위로를 정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하지만 강 작가님의 진짜 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의실의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서현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함에 가면 뒤에 숨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진실을 원했다. 김 팀장님, 그게 무슨 뜻이신지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릴 적 강 작가님에게 가장 의지했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다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상실의 깊이가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마치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숨막힐 듯했다. 강민주는 자료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대중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김 팀장님에게는 더 진실되게 느껴지십니까?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네, 그 서현이 대답했다. 20개 글은 고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포장된 위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죠. 강 작가님은 빛을 이야기하지만 그 빛은 강 작가님 스스로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어둠을 자꾸 숨기려 한다면 사람들은 강 작가님의 빛을 믿지 못할 겁니다. 강민주는 서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당황스러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와 탐색이었다. 김 팀장님은 저에게 제가 덮어놓은 뚜껑을 열라고 요구하시는군요. 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저도 그 뚜껑을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서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덮어놓은 채로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회의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제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떨려서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우리는 9살 때 교통사고로 함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살았고 그 아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고는 저의 사소한 실수로 시작되었어요. 서현은 충격을 받았다. 쌍둥이 여동생, 그리고 자신의 사소한 실수. 그 고통의 깊이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저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고 이후로 서로를 원망하셨고 저는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글을 쓰면서 마치 제 삶에 어둠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돌아섰다. 눈가에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김 팀장님은 저에게 진실을 요구하셨죠. 제가 드린 진실이 김 팀장님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설이 절규라면 김 팀장님의 요구는 저에게 치유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현은 미안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녀가 날카롭게 던진 질문이 강민준에게 가장 필요했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가 단순히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질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서현이 말했다. 아닙니다. 김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 강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 에피소드 원고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겪었던 상실을 담아서요. 그것이 청취자들에게 더 진실된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집에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그녀는 공백의 증명을 쓰는 대신 강민준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다. 쌍둥이 여동생의 죽음,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따뜻한 시로 승화시키려 했던 지난한 노력. 서현은 자신의 소설에서 한 가지 중요한 플롯을 수정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주인공 그의 공백은 어머니의 완벽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별표 쌓인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별표 쌓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정이 더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았다. 그녀는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소설의 주인공 그에게 과거의 한순간 자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기억을 부여했다. 그 순간 그의 캐릭터는 단순한 악당에서 고통스러운 운명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의 거울 속 눈빛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은 끊임없이 반짝이는 죄책감의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 조각들을 숨기려 했으나 숨기려 할수록 조각들은 그의 눈동자를 찔러왔다. 글을 쓰는 동안 서현은 자신이 주인공 그에게 더 이상 냉소적인 관찰자일 수 없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서현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 위로 짙은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푸른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글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녀의 차가운 글쓰기 방식에
강민준의 따뜻함이 의도치 않게 침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가 수묵과 콘텐츠 팀장 김서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강민준과의 만남은 단순한 업무 협업이 아니라 그녀의 단단한 세계를 깨고 들어오는 하나의 빛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의 어둠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았다. 강민준은 약속대로 에피소드 3의 원고를 새로 써서 제출했다. 제목은 잔상으로 남은 온기. 이전 원고가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일반적인 위로를 건네는 데 치중했다면 새로운 원고는 강민준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과 후회의 경험을 투명하게 녹여냈다. 원고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잊을 수 없는 빗소리가 있나요? 저에게 빗소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교향곡입니다. 9살의 저는 그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뛰쳐나간 동생을 불러 세우는 대신 잠시의 귀찮음 때문에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지 그 사소한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작은 노력조차 아낍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이제 저는 그 잔상에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 아닌 제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간절한 위로입니다. 원고를 읽는 내내 서현은 묘한 전율을 느꼈다. 강민준의 진실된 감정이 활자 밖으로 튀어나와 그녀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잘 쓰인 글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취약한 시면을 세상에 드러낸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민지영 부팀장을 비롯한 기획팀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그 지영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작가님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깎아서 청취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원고는 강 작가님의 모든 것을 담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 콘텐츠가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강민준이 새로 쓴 원고는 빠르게 녹음되어 플랫폼에 공개되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도시의 잔상 콘텐츠는 공개되자마자 각종 오디오 플랫폼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에피소드 3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창은 자신의 상실 경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연들로 넘쳐났다. 이 목소리는 저의 죄책감을 위로해주네요. 제가 덮어놓고 살았던 과거의 실수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강 작가님처럼 쌍둥이를 잃지는 않았지만 저의 사소한 냉정함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잔상에 따뜻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서현은 댓글들을 읽으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청취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위로는 완벽하게 포장된 따뜻함이 아니라 고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솔직함에서 온다는 것을 강민준과 서현의 협업은 더욱 깊어졌다. 콘텐츠의 반응이 좋자 플랫폼 측에서는 두 사람에게 라이브 토크 콘서트 개최를 제안했다. 서현은 기획자로서, 강민준은 메인 작가로서 무대에 함께 서야 했다. 팀장님, 무대에 함께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강민준이 서현을 보며 웃었다. 영광은 제가 더 크죠. 강 작가님, 그 서현이 말했다. 하지만 전 메인 기획자로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주목은 강 작가님이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저는 김 팀장님에게 늘 고마움을 느껴요. 김 팀장님이 저에게 진실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안전하고 정제된 슬픔 속에 머물렀을 겁니다. 김 팀장님은 제 글쓰기에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서현은 강민준의 이 진심 어린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늘 타인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회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강민준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그녀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저도 강 작가님 덕분에 제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인공에게 강 작가님의 고통과 비슷한 죄책감이라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게 되었죠. 강민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수묵 작가님의 신작 말씀이군요. 제가 요즘 가장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냉소적인 스타일에서 변화가 있다면 흥미롭겠네요. 서현은 그에게 자신이 바로 수묵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글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어둡고 파괴적인 글쓰기가 그의 따뜻함에 오점을 남길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 싶었다. 그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서현이 애매하게 답했다. 깊어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시려는 것이겠죠. 강민준이 말했다. 김 팀장님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사실은 세상의 고통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생긴 방어막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젠가 김 팀장님 안에 숨겨진 빛이 세상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이 또다시 그녀의 방어막을 꿰뚫었다. 서현은 그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심리학자처럼 느껴졌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 당일. 대형 강당은 강민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 은은한 조명 아래서 강민준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강민준이 에피소드 3, 잔상으로 남은 온기를 낭독할 때 청중들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서현은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작가 수묵으로서 글을 쓸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충만감을 느꼈다. 타인의 치유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 강민준의 낭독이 끝나고 서현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기획자로서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작가 선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민준 작가님을 선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작가님에게 별표 사인 거짓말하지 말라 별표 사인 고 요구했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위로 대신 작가님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진실을 드러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강 작가님은 그 어려운 요구에 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강민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현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강민준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토크가 이어지면서 청중과의 Q&A 시간이 되었다. 한 청중이 강민준에게 질문했다. 강 작가님은 상실 이후에 어떻게 다시 따뜻함을 찾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강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현을 바라보았다. 저는 사실 따뜻함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덮으려 했죠. 하지만 저를 이끌어준 것은 제 글 속에서 제가 덮으려 했던 어둠을 기어이 파헤치려 했던 한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서현을 가리켰다. 그분은 저에게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곧 빛을 마주하는 용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제 여동생이 제게 남긴 잔상을 봅니다. 그 잔상은 슬프지만 동시에 제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해주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잔상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강민준의 고백은 서현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움이 단순한 냉소나 비난이 아니라 숨겨진 치유의 동기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콘서트가 끝난 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서현은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강 작가님, 아까 제 이야기를 하신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현이 말했다. 김 팀장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강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김 팀장님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팀장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어둠을 파헤치지만 그 날카로움 안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 팀장님의 빛입니다. 서현은 잠시 강민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빛이라니.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진실함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서현이 말했다. 저도 강 작가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요. 강 작가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기억하셨다고 했죠. 제가 쓰는 글이 무서우면서도 위로가 된다고 했던 것도요. 혹시 그때 제가 쓴 글의 내용까지 기억하십니까? 강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별표 사인 자신을 가둔 공간에서 탈출하려 한다. 별표 사인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주인공은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바깥 세상의 빛에 타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 팀장님이 그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고등학교 때 썼던 그 글은 그녀가 어머니의 완벽주의라는 억압 속에서 느끼던 탈출 욕구와 두려움을 담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글을 쓰자마자 스스로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강민준은 그녀조차 잊고 있던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김 팀장님,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강민준이 물었다. 서현은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전의 글까지 기억하고 계신 것이 놀라워서요.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작가 수묵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꿰뚫어보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증인이 그녀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혼의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현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제 그녀는 20개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강민준의 말처럼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빛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으니까 그녀는 소설의 제목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제목, 공백의 증명 $사인 100 사인 나이테로 잔상의 무게주인공. 그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잔상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그 잔상에서 희미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애썼다. 글을 쓰는 도중 서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대사에 강민준의 어투나 생각이 배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을 뻗어 창밖을 만졌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를 피하는 대신 비를 막기로 결정했다. 젖어버린 옷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그의 죄책감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따뜻함은 차가움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글쓰기 방식과 사고방식에 얼마나 깊이 물들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글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에서 고통을 인정하고 품어안는 품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새벽 3시. 서현은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문득 강민준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바로 그가 아끼는 작가 수묵이며 그의 따뜻함이 자신의 차가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나의 어둠을 마주하고 실망한다면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진실한 만큼 그에게 진실함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그녀에게는 완벽함의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가 부족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은 강민준과 다음 에피소드 기획회의가 있다. 그를 만나면 그녀는 또다시 콘텐츠 팀장 김서현의 차가운 가면을 써야 할 것이다. 검은색 펜촉 장편소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PHN사.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서현의 이중생활은 더욱 긴밀해졌지만 그만큼 위태로워졌다. 낮에는 강민준과 따뜻함을 기획하는 김 팀장으로, 밤에는 강민준의 영향을 받아 버둠 속의 온기를 탐구하는 작가 수묵으로 이 두 자아의 경계는 희미해져갔고 서현은 종종 자신이 어느 쪽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마침내 작가 수묵의 신작 장편소설 제목이 바뀐 별표 사인 잔상의 무게 별표 사인가 출간되었다. 출간 즉시 문학계와 독자층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수묵은 이전까지 냉정하고 파괴적인 심리 스릴러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행위에 죄책감과 구원이라는 감정이 깊게 개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은 이랬다. 수묵 작가님의 글이 드디어 인간적인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전에는 너무 차가워서 읽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날카로움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 희미한 빛이 있다. 이전 작품들이 사회에 대한 절규였다면 잔상의 무게는 스스로에 대한 치유의 시도인 것 같다. 작가님의 내면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수묵 작가님 특유의 냉소적인 매력이 사라졌다. 왜 갑자기 대중적인 위로를 하려 하는가? 우리는 이 사회의 추악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비수를 원했다. 이번 작품은 너무 무뎌졌다. 작가님이 변했다. 대중의 입맛에 맞춰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전 작품의 진정한 팬으로서 실망스럽다. 서현은 이 논란들을 잠잠히 지켜보았다. 비판적인 의견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변화가 강민준에게서 비롯된 진정한 성찰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글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억압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으니까. 며칠 후 서현은 강민준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은 다음 오디오 콘텐츠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 팀장님, 드디어 수묵 작가님의 신작을 완독했습니다. 강민준이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서현은 긴장했다. 자신이 수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가 자신의 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동시에 그녀의 변화의 원인이 바로 그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어떠셨어요?
강 작가님에게는 너무 어두운 글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서현이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강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놀랐습니다. 수목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번 작품은 훨씬 더 깊어졌어요. 어둠의 깊이가 얕아진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이유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어둠의 이유라니요? 주인공이 더 이상 단순한 악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겪는 인간이죠. 저는 특히 주인공이 과거의 실수, 즉 잔상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상실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와 많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서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고통을 담은 글을 읽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와 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과거의 잔상에 갇힌 채 자신을 벌하는 삶. 저는 그 고통을 알기에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희미하게 구원을 찾으려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현은 강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바로 수묵이라는 사실을 지금 당장 고백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다른 의문을 품게 되었다. 강 작가님, 그 서현이 말했다. 주인공이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대신 타인을 구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주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글쎄요. 저는 작가가 독자에게 해답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가 어둠을 택하든 빛을 택하든 그것은 그의 몫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설 속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토론이면서 동시에 서현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기도 했다. 강민주는 의도치 않게 서현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강 작가님 글을 읽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혹시 김 팀장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강 작가님처럼 따뜻한 글을 쓰는 작가에게 지극히 냉소적인 피드백을 주는 기획자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목 작가님의 글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목 작가님에게는 큰 재앙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팀장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어둠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만이 어둠의 깊이를 아는 작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김 팀장님은 수목 작가님에게 필요한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서현은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솔직함, 그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그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동안 갈망해왔던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날 저녁, 서현은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드셨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서현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서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서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서현의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냉정한 모습 그대로였다. 이게 뭐니? 서현아, 그 어머니의 손에는 서현이 밤에 몰래 작업했던 잔상의 무게권고 출력물이 들려 있었다. 서현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건 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물건이니? 어머니가 원고를 흔들었다. 이게 내가 밤마다 숨어서 해온 일이야? 수무. 이 천박한 글들이 내가 말하는 콘텐츠 기획이니? 서현은 어머니의 입에서 천박하다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릴 적 그림을 찢어버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분노가 터져나왔다. 천박하다고요? 엄마는 제가 쓰는 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엄마가 평생 동안 저에게 억압했던 감정들의 비명이에요. 제가 완벽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명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정의 비명. 내 글은 온통 파괴, 복수, 그리고 어둠뿐이야. 내가 회사에서 하는 따뜻한 콘텐츠 기획과는 정반대잖아.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뒤에 추악한 본성이니? 어머니는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네, 맞아요. 저의 추악한 본성이에요. 서현은 소리쳤다.
그리고 그 본성을 만든 게 바로 엄마예요. 완벽해야 한다고, 감정은 하찮다고 가르친 엄마의 잔상이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그래, 이 소설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주인공이 자신의 공백을 파괴로 채우려 한다고? 그 공백이 바로 나 때문에 생겼다는 거니? 어머니는 원고를 테이블에 던졌다. 너는 여전히 별표 사인 피해자 코스프레 별표 사인을 하는구나. 완벽하게 키워주려 했던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 비난으로 돌려주다니. 노력요. 그건 억압이었어요. 서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엄마는 제가 슬퍼할 자유도, 화낼 자유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소설 속에서만 살인자가 되고 파괴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서현을 응시했고 그 침묵은 서현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었다. 당장 이 글쓰기를 멈춰, 어머니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따뜻한 콘텐츠 기획에만 집중해. 내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별표 사인 완벽하고 절제된 김서현 별표 사인이야. 서현은 어머니의 명령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수목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강민준과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였다. 못해요, 그 서현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글을 쓸 거예요. 엄마의 완벽함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두 세계의 경계가 어머니의 개입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회의가 두려웠다. 어쩌면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해서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해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회의실에서 강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따뜻했다. 김 팀장님,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까? 강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현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집에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별표 사인 잠시 멈춤 별표 사인일 겁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인정하는 시간이요. 그는 마치 그녀의 어젯밤 싸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서현은 그의 따뜻함 앞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다. 강 작가님, 서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 작가님은 저에게 저의 어둠을 직면하고 빛을 찾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만약 그 빛을 찾으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면요? 강민준은 서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빛을 찾는 과정에서 고통과 상실은 불가피합니다. 김 팀장님의 어머니께서 강요하신 별표 사인 완벽한 별표 사인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비겁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빛은 완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빛은 상처투성이의 불완전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강민준은 손을 뻗어 서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저는 김 팀장님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김 팀장님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김 팀장님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글쓰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의 손길과 말은 서현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수용을 느꼈다. 강 작가님, 그 서현은 결국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위협보다 강민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지영 부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방금 팀장님 어머님께서 대표님께 전화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밤마다 소설을 쓴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서현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어머니는 결국 그녀의 이중생활을 폭로함으로써 그녀를 완벽하고 절제된 김서현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것이다. 강민준은 눈을 크게 떴지만 서현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침착하게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따뜻했고 서현은 그 따뜻함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임을 깨달았다. 검은색 펜촉 장편소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PHNO
민지영 부팀장의 다급한 외침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채웠다. 서현은 강민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다. 지영 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대표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서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팀장님 어머님께서 대표님께 전화를 하셔서 팀장님이 밤마다 수묵이라는 필명으로 냉소적인 심리 스릴러를 쓴다는 사실을 폭로하셨대요. 그러면서 따뜻한 힐링 콘텐츠를 기획하는 팀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팀장님의 글은 회사의 이미지와 상충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그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현의 눈치를 살폈다. 강민준은 서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현을 향했다. 그 순간 강민준은 드디어 깨달았다. 서현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 그녀의 글에 스며든 죄책감과 파괴적인 심연이 어디에서 왔는지. 김 팀장님, 강민준이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수묵이 김 팀장님 맞습니까? 서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가 수묵입니다. 강민준은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깊은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잔상의 무게를 읽었을 때 그 주인공의 고통이 김 팀장님의 눈빛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은 김 팀장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진실, 바로 김 팀장님의 진정한 절규였습니다. 서현은 그가 자신의 어둠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강 작가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어둠이 강 작가님의 빛의 오점을 남길까 봐 두려웠어요. 오점이라니요? 강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어둠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쓰는 글이 어떻게 오점이 될 수 있습니까? 김 팀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빛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김 팀장님의 글은 파괴를 탐구하지만 그것은 곧 구원을 향한 가장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민지영 부팀장에게는 당황스러움이었지만 서현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지지였다. 팀장님, 이제 어떡해요?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지영이 불안하게 말했다. 서현은 강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강 작가님,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메인 작가입니다. 김 팀장님은 이 콘텐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에요. 김 팀장님의 글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 제 글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같은 배에 탄 사람입니다. 서현은 고마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대표실로 향했다. 대표실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대표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현과 강민준을 맞았다. 김 팀장, 자네가 수묵이었다니 충격이군. 나는 자네가 우리 회사의 힐링 콘텐츠 기획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대표는 서현의 어머니가 보낸 메일을 프린트해서 테이블에 던졌다. 메일에는 서현의 냉소적인 글쓰기 방식이 회사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길게 서술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대표님,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과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현이 말했다. 제가 수묵인 것은 맞지만 제가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의 잔상 프로젝트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역량이라? 자네의 글은 파괴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자네의 글을 쓰는 영혼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힐링 콘텐츠를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 대표는 단호했다. 그때 강민준이 나섰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준은 차분했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팀장님은 이 콘텐츠의 영혼을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3에서 제 가장 깊은 상실을 고백하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김 팀장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에 대한 요구 덕분이었습니다. 강 작가, 자네는 이 프로젝트의 얼굴이야. 뜬금없이 김 팀장을 변호하는 이유가 뭔가? 대표가 강민준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김 팀장님의 글이 어둡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빛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 팀장님의 소설은 이 사회의 상처와 고통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저의 도시의 잔상 콘텐츠의 청취자들은 바로 그 상처와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김 팀장님의 글은 그들이 고통을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거울을 제공합니다. 강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현 어머니의 메일을 집어들었다. 김 팀장님의 어머니께서는 완벽하고 절제된 김서현을 원하시지만 이 완벽함이야말로 김 팀장님을 파괴하는 족쇄였습니다. 김 팀장님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회사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더합니다. 저의 콘텐츠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김 팀장님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20개 정신으로 기획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강민준의 논리적이고도 진심 어린 변호의 대표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현은 강민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그녀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결국 대표는 결단을 내렸다. 강 작가의 말이 일리가 있어? 20개 글이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자네가 우리 콘텐츠의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군. 대표는 서현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김 팀장, 자네의 어머니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해. 이대로는 자네가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인생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가 오늘부로 스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현은 강민준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어머니와 대면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김 팀장님,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김 팀장님의 어머니는 김 팀장님의 가장 깊은 상처이지만 동시에 김 팀장님에게 가장 큰 해방을 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강 작가님, 고마워요. 작가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현은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따뜻함과 지지가 그녀의 용기가 되었다. 김서현 씨, 그 강민준이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저는 김서현 씨를 처음 만난 고등학교 때부터 김서현 씨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다시 잃지 말아주세요. 서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가면이 아니었다. 진정한 해방감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서현의 옆에 서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누구니 그 어머니가 강민준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서현 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 강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동료. 내가 그따위 천박한 글을 쓰는 서현이를 옹호하는 작가로구나. 어머니는 강민준에게도 냉정했다. 엄마, 그 서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엄마가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원하는 별표 사인 완벽하고 절제된 김서현 별표 사인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결국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니? 내가 그 어둡고 파괴적인 글을 쓰는 한, 이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너는 영원히 실패자,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 남을 거야. 아니요. 저는 이미 인정받고 있어요.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 잔상의 무게의 서평들을 모아놓은 인쇄물을 어머니의 테이블에 놓았다. 이 글은 저의 절규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가 카찬다고 했던 저의 감정들이 세상에서는 진정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저는 이제 수묵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어머니는 서평들을 훑어보았다. 인정, 비로, 깊은 공감 등의 단어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너는 결국 나를 배신하는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빛을 찾으려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주려 했던 완벽함은 제 영혼을 질식시켰어요. 저는 이제 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잔상의 무게를 견디며 살 거예요. 서현은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둠을 마주해야만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강민준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온 따뜻함과 수용을 보았다.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어머니는 결국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서현에게는 해방이었다. 서현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강민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서현은 자신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났음을 느꼈다. 몇 달 후 서현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사는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새로운 작품 잔상의 무게 후속작에 대한 영감을 주었고, 서현은 강민준의 시집에 깊은 통찰이 담긴 해설을 써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업무적인 동료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글쓰기를 완성시키는 사랑으로 발전했다. 어느 날 저녁, 서현은 강민준과 함께 작업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현은 강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강민준 씨, 고마워요. 강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김서현 씨. 그 강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김서현 씨는 이미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서현 씨가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입니다. 저는 김서현 씨의 가장 날카로운 빛을 사랑합니다. 서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둠은 그녀의 글쓰기의 깊이였고, 그녀가 강민준이라는 빛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이었다. 강민준은 서현의 뺨에 키스했다. 따뜻하고 진실되며 그들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키스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서현이 속삭였다. 나의 어둠도, 나의 사랑도. 두 사람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수많은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현과 강민준은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서로의 잔상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영원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